개인 최다 그랑프리 연승 기록과 컨스트럭터 연승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맥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에게 남은 기록은 그 어느 컨스트럭터도 달성하지 못한 시즌 전승 우승 기록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레드불의 RB19는 파워 서킷과 하이 다운포스 서킷을 가리지 않고 다른 팀들보다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기에 차량 문제만 아니라면 또 다른 대기록 달성도 가능하리라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스트릿 서킷은 이번 시즌 그 어떤 서킷과도 다른 특성과 노면 상태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레드불의 베르스타펜과 세르히오 페레즈는 Q2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했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포디움에 오르는데 실패하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레드불이 아닌 다른 팀이 그랑프리를 우승했고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의 연승 기록도 싱가포르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페라리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의 반등을 이어가면서 퀄리파잉에서 다시 한번 폴 포지션을 차지한 카를로스 사인즈가 완벽한 레이스 운영을 펼치면서 자신의 커리어 두 번째 우승을 싱가포르에서 차지했고 마지막까지 메르세데스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성공한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가 자신의 커리어 9번째 포디움을 2등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3등으로 자신의 커리어 196번째 포디움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레드불이 빠진 포디움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F1 역사상 첫 야간 레이스를 개최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스트릿 서킷은 이번 시즌 15주년을 맞게 되었고 서킷 주변의 래플스 애비뉴와 강가 쪽의 공사 현장으로 인해 기존의 마지막 섹터에 존재했던 4개의 90도 코너들이 직선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랩타임이 10초 정도 더 줄어들 거라 예상되었고 오랜 시간 드라이버들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가혹했던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조금은 더 수월한 레이스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스트릿 서킷의 특성상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었고 그랑프리를 앞두고 몇몇 전문가들은 레드불이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고전할 수도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FP 세션과 퀄리파잉에서 레드불은 차량 밸런스를 전혀 찾지 못했고 베르스타펜과 페레즈는 본인들의 예상보다도 실제 페이스가 더 느렸다고 말했습니다. FP2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차의 밸런스 때문에 애를 먹었다. FP2에서 이것저것 다른 셋업을 시도해봤지만 알맞은 밸런스를 찾지 못했기에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페라리는 여기서 매우 빠르다는 게 증명되었고 우리의 페이스는 처참하기에 따라잡아야 하는 격차가 꽤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드불은 퀄리파잉 직전 플로어 전체를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스타펜이 11번 그리드, 페레즈가 13번 그리드로 Q2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른 차를 갖고 있는 레드불이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페이스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앞두고 테크니컬 디렉티브 18을 통해 프런트 윙과 리어 윙의 휘어짐을 다시 한번 강하게 검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레드불의 RB19의 성능이 저하가 된 게 아닌가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독특한 특성을 가진 싱가포르 스트릿 서킷에서의 성능만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더 레이스의 마크 휴즈는 레드불의 밸런스 문제는 전체적인 차량 높이와 이로 인한 RB19의 특성 때문에 생겨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은 이미 시뮬레이터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부진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다음 그랑프리인 일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불의 RB19는 다른 팀들의 차보다 좀 더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폴포싱 문제로 대부분의 팀들이 고전할 때 레드불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더 낮은 차량 셋업으로 다운포스 이득을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스파에서 레드불은 2루지 코너에서 차에 가해지는 수직 압력 때문에 차의 밑에 설치된 플랭크가 FIA의 규정보다 더 과도하게 노면에 쓸리면서 페널티를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베르스타펜과 페레즈에게 이 루지에서 풀스로틀을 전개하지 않고 속도를 감속하면서 플랭크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스파와는 다르게 싱가포르의 울퉁불퉁한 노면은 단 하나의 구간 혹은 코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기에 문제 해결을 드라이버들에게만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레드불은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평소보다 더 높게 차를 세팅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RB19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로 레드불은 시뮬레이터 결과에 기반해 평소보다 더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준비했지만 마리나베이 스트릿 서킷에 새롭게 포장된 마지막 섹터는 레드불의 예상보다 울퉁불퉁하지 않았기에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다시 한번 차를 지면으로 밀착시키면서 페이스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에서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트를 상대로 진로방해, 알파타우리의 유키 치노다를 상대로 진로방해, 그리고 의도적으로 14초간 피트레인 출구에서 멈춰 시간을 지연한 사유로 퀄리파잉이 끝나고 스튜어드들에게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사전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정도로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상황을 정상 참작받았고 피트레인 출구에서의 시간 지연으로 특별한 이득을 챙기지 못했기에 페널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치노다와의 사건으로 페널티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상되었지만 이번 시즌 초반의 선례 때문에 페널티가 아닌 5,000유로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알파타우리가 스튜어드들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팀 관계자들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타우리가 형제팀인 레드불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FIA는 Q1에서 일어난 사전토와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의 진로 방해건에 대한 조사를 하려던 중 스트롤이 큰 사고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에게 정식 소환을 하는 대신 메신저로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트롤이 불참하더라도 이미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만한 모든 데이터가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에스턴 마틴 관계자가 불참한 상황에서도 미팅을 이어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FIA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알파타우리에게도 정식 소환이 아닌 메신저로 문자를 보냈을 확률이 높고 알파타우리는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드불의 부진을 틈타 FP 세션에서 좋은 랩타임을 기록한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페라리가 의도적으로 엔진 출력을 낮추고 샌드배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P 세션이 끝나고 러셀은 페라리가 이번 그랑프리를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페라리는 자신들의 최대 파워 유닛 출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0.12초 정도 더 빠를 거라 예상하고 있다. 퀄리파잉에서 2번 그리드를 차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번 그리드로 프런트 로우를 차지했고 폴 포지션을 차지한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와 3번 그리드에 안착한 샤를 르클레어를 갈라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 후반 치열한 휠투힐 배틀을 펼치면서 많은 티포시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사인즈와 샤를은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앞두고 팀 오더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사인즈는 싱가포르의 서킷 특성상 몬자에서처럼 짜릿한 휠투힐 배틀은 아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메르세데스를 추월하고 원투를 차지하는 것이기에 팀은 아마 팀 성적을 최우선으로 한 작전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샤를은 사인즈의 말에 동의한다. 만약 메르세데스가 레이스 막판까지 압박해온다면 순위를 지키라는 작전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원투로 다른 팀들과 꽤 큰 거리를 벌린다면 팀의 선택을 따를 것이다. 팀의 작전이 무엇이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사인즈는 선두를 유지했고 샤를은 러셀을 추월하면서 두 번째 코너가 지날 무렵 2등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샤를에게는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사인즈의 선두를 지켜주는 역할이 부여되었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을 상대로 수비하면서 사인즈가 여유있게 타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랩에서 나온 로건 사전트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고 페라리는 더블 스택을 감행하면서 사인즈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블 스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더 늦춘 샤를은 피트인 이후 더블 스택하는 메르세데스 때문에 정차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2등에서 5등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스타트 상황에서 해밀턴에게마저 추월당하면서 순위가 밀린 샤를은 마지막에는 미디엄 타이어를 이용해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베르스타펜을 겨우겨우 따돌리며 4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레드불의 연승 기록을 멈췄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것도 우리의 약점이었던 하이 다운포스 서킷에서 말이다. 하지만 물론 실망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내가 퀄리파잉에서 충분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레이스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레이스가 될 거라 예상했고 사인즈를 도와주기 위해 계속 수비하면서 희생했어야만 하는 레이스였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FP와 퀄리파잉에서 메르세데스는 다른 팀들보다 한 세트 더 많은 미디엄 타이어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고 상위 그리드에서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미디엄 한 세트, 하드 한 세트를 보유한 데 반해 두 개의 새로운 미디엄 세트를 갖고 조금 더 유연한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의도적으로 추격해오는 차들의 간격을 좁히는 작전을 수행했고 충분한 거리를 벌릴 수 없었던 메르세데스는 대놓고 투스톱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3번째 랩에 나온 알핀의 에스타반 오콘의 차량 문제로 VSC가 발동되었고 메르세데스는 더블 스택을 감행하면서 러셀과 해밀턴을 각각 새로운 미디엄 타이어 세트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셀이 2등에서 4등으로 해밀턴이 4등에서 5등으로 밀렸지만 새로운 미디엄 세트의 그립을 이용해 이미 20바퀴 이상을 달린 앞서가는 드라이버들의 하드 타이어보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고, 러셀은 53번째 랩에서 샤르를 추월하면서 3등으로 올라왔지만 앞서가는 노리스를 추월하지 못하고 애를 먹던 도중 마지막 랩 10번 코너에서 벽과 부딪히면서 리타이어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이런 순간에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고 구석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은 정말 최악이다.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친 상태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이번 주말은 환상적이었고 난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감과 멘탈은 겨우 2cm 정도의 실수로 산산조각 날 정도로 약하지 않다. 아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 그랑프리에 집중할 것이다. 다만 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스 막판 이미 수명이 다한 하드타이어로 러셀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었던 노리스는 마지막 랩 러셀이 사고를 낸 똑같은 10번 코너에서 오른쪽 후방 타이어로 벽을 살짝 스쳤지만 다행히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무사히 2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아마 러셀은 내 라인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고 나보다 더 벽과 가깝게 붙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러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막판 메르세데스 듀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선두인 사인즈는 노리스와의 거리를 1초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노리스에게 DR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노리스는 DRS를 이용해 사인즈를 추월하기보단 러셀을 상대로 수비하면서 2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 노리스는 사인즈가 계속해서 DRS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줬다. 나도 도움을 받았지만 역으로 사인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사인즈가 매우 영리한 레이스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무리해서 추월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추월을 시도했다면 역으로 내가 추월을 당했을 확률이 더 높았다. 메르세데스가 피트인한 순간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결국 포디움 포지션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메르세데스를 상대로 자신의 옛 팀메이트인 노리스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선두를 지킨 사인즈는 이 작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성공시키려면 노리스를 끝까지 믿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노리스에게 끝까지 DRS를 의도적으로 제공해주는 작전 덕에 마지막까지 메르세데스를 상대로 수비할 수 있었다. 이런 작전은 싱가포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에 유용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매우 간단한 작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그랑프리를 우승하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유일한 작전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의 연승 기록이 깨진 가운데 F1 시즌은 일본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F1 역사상 자신의 첫 챔피언십 포인트를 싱가포르에서 기록한 유일한 드라이버로 남게 된 리암 로슨이 아마 자신의 이번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가 될 일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레드불의 부진은 정말 싱가포르에서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도대체 페라리의 작전팀은 어떤 도핑을 한 것이고 일본에서도 번뜩이는 작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